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약류 관련 법률 및 사법 절차라는 주제로 3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 관련 법 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 절차 흐름을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치료와 처벌 간 연계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약 관련 그 사건들을 한 20년 정도 해왔고, 최근에 저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처벌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게 범죄인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도 정확한 그 지식이 없어서 본인이 왜 이게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큰 범죄였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누구보다 현장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시고 마약 관련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우리 현행법상 마약에 대해서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현행법상 마약류 이렇게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직접 대면을 하신다면 조금 더 그들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때때로는 도움도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 보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한 강의 목차 안은 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마약 범죄가 우리 지금 최근에 얼마 정도 이렇게 그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막연히 이제 마약 범죄 이렇게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그 과정 동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를 대체로는 좀, 뭐, 솔직히 경험하실 일도 없고, 주변에서 그냥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만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 조금 처리 절차를 이해하시면 당사자를 만날 때 지금 어떤 단계에서 법적인 개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마약 범죄가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에 대한 현행법상 개입 방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치료적 사법이 중요하죠. 마약 범죄가 발생했고, 처벌을 받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특히 중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범죄와 다르게 한번 처벌받으면 안 하겠지가 아니라 중독이라는 뇌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발이 너무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관가되어서 처벌 위주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 재범률이 높아졌고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솔직히 법원에서도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위주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가지시고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로 7번 주제로 또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시작을 해서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래서 3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마약 범죄라고 이렇게
1번, 강의한 1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마약류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사회적 피해. 요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마약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사용을 중지했을 때는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요런 특징이 있는 것들이 마약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상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를 정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처벌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기본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법에도 마약에 대한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요. 특별법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는 어떤 것들을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약류는 조금만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종마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되지 않고는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게 지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는 거였다면 실제로 이게 뭐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몇몇의 이런 그 화학적인 비슷하지만 마약류로 규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처벌에서 벗어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임시 마약류라고 해서 또 따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임시 마약류도 그 조항이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이 기존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비슷한 성분이 있으면 먼저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방어막을 좀 많이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행법상 마약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마약, 마약류 관리법에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대마, 그 다음에 환각물질, 이런 것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 가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규정을 하고 있고, 유해 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그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전에 많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뭐 본드, 신락, 부탄가스, 해피벌룬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 많이 들으셨죠? 마약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 마약류를 정의를 이렇게 그 알려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우리는 마약 하지만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아요. 마약 사범이나 마약을 볼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약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LSD 이런 것들은 봐도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고 저도 사건에 가서 이제 압수물이라고 해서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볼 일이 거의 없고 봐도 이게 뭐야? 이럴 겁니다. 특히나 뭐 요즘 많이 젊은 층에서 하고 있는 케타민이나 또 코카인 이런 것들도요. 필로폰 이런 흰색 가루 해서 TV에서나 이렇게 보니까 저게 마약류인가 보다 하지 현장에서 이게 막 흰가루가 떨쳐져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찍어보고 먹어보고 이런 게 아니면 이게 뭐지? 뭐 소금인가 설탕인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요 마약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 현행법상 마약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현행법상에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약을 하는 그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하거나 사용한 마약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모르고 실제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가 사용한 마약류가 엄청나게 다른 자기가 생각했던 마약류보다 처벌이 높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그래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독자들이 그렇게 처벌이 세다고 해서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사님 처벌이 큰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인 같은 경우는요, 마약류 관리관합법상 마약류 안에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코카인, 헤로인, 몰핀, 펜타닐. 한동안 펜타닐이 굉장히 위험한 마약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의 켄싱턴 거리에서 사람들 막 이상한 자세로 자기가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사이에 몇 시간이 지나고 이런 화면 많이 보셨잖아요. 이 펜타닐은 아주 소량만 해도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앞서 이제 마약류의 특징 중에 금단 증상이 너무너무 심각한 마약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펜타닐이나 코카인 이런 것들은 처벌이 일단 좀 굉장히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좀 처벌이 셉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가 이렇게 사건을 하면서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인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수면제, 졸피뎀, 그리고 ADHD 약, 뭐 이렇게 그 또 다이어트 약인 펜터민, 이런 것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자기가 처방받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사용해야지 이런 것들을 남에게 주면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에 위배돼서 처벌받는다는 인식조차 없다가 사건화가 돼서 물론 사건화가 되는 뭐 경우의 수는 다양한 이유로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돼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것도 알면서 이렇게 했지. 그러고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물론 정신과 약을 오랫동안 처방받으신 분들은 조금 뭐 향정성 의약품이란 용어가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면서도 또는 그런 약들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더 많이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약류 인식 조사에 이렇게 어, 결과들을 봤더니 조금 인식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아마 마약류 예방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달라지고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방 강의를 교육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고 그리고 이 컨텐츠들이 개인한테 도달할 때까지는 어떤 알고리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뭔가 찾아보는 거는 그 안에서 계속 알고리즘이 돌다 보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면 그런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데까지는 조금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게 필로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마약류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신체나 정신적으로 위험성이 강하고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굉장히 엄합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뭐 코카인, 펜타닐 이런 것만큼 엄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게 합성 대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합성 대마라고 하니까 일부는 나는 대마로 알고 사용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일반 대마의 처벌보다 합성 대마의 처벌은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대마가 붙었으니까
그냥 대마류, 합성 대마가 대마인 줄 알고 사용했다. 이게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대마초에다가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대마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어라는 게 있거든요. 마약류에는 은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마약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 많은 은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은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마에 대해서는요, 떨이라고 해요. 떨. 그런데 제가 지금 떨이라고 얘기했죠. 합성 대마는 그들끼리 은어로 쓸 때에도 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허브라는 용어를 써요. 허브. 그래서 이미 대체적으로 허브라는 말을 좀 부액.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대마에 대해서도 액상으로 만들어서 그 카트리지에 전자담배처럼 흡연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별로 티가 안 나요. 전자담배를 피는 건지 대마를 흡연하는 건지. 그래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고농도로 THC 성분이 농축된 그런 대마, 그 액상 대마로 흡연을 합니다. 그래서 액상 대마로 흡연할 때는 떨액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합성 대마를 사용할 때는 브액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 핸드폰을 많이 압수하거든요.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들이 같은 공범이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대마를 했는지 합성 대마를 했는지 좀 분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어들이 나와서 본인이 처벌을 적게 받겠다고 대마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감옥에는 대표적으로 향정성 의약품의 감옥에는 가장 센 합성 대마 요게 들어가고요. 앞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필로폰. 필로폰은 남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분하는 이유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다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바르비탈류 해가지고 뭐 일부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조선족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거통편 이런 걸 써요. 그 나라에서는 또 그게 불법이 아닌지 그 감기 걸렸을 때나 뭐 몸이 안 좋으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조차도 향정성 의약품 다목에 해당돼서 또 처벌을 받거든요. 라목이 이제 정신 그 과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졸피뎀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약류의 대마. 대마 지금 이렇게 쭉 그림을 보시면 뭐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대마 자체에 대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상 대만은 마약류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안동 뭐 이렇게 경북 햄프특구 이런 데서 의약품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 특구에서 제조하는 것들만 허용을 하지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대마 오일 뭐 이런 거를 팔아요. 햄프시드 오일 이런 걸 팔아요. 실은 그 홈쇼핑에서도 햄프시드 오일 이렇게 팔거든요. 햄프시드 대마 어 씨앗으로 만든 것들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요. THC 성분이 확인이 되면 그거는 대마로 돼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직구해서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마치, 의약품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네이버나 쿠팡에서 햄프시드 오일, 햄프 오일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뭐 이거 불면증 치료에 좋다. 그리고 공황장애에 좋다.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하다가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만은 어떤 경우에도
대마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다만 필수 희귀 의약품 센터에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이 사람한테 처방해줘도 된다라는 게 있으면 CBD나 THC 성분이 들어가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캐나다, 미국, 우루과이, 태국 이런 나라들 가가지고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마를 사용하고 대마 성분 쿠키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이래서 본인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용하고 국내로 가지고 소량이라도 들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발견이 되는 즉시 대마 밀반입 사범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해외에서 대마 쿠키랑 대마 젤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나눠 먹다가 응급실 간 사건. 물론, 처벌은 받지 않을 거예요. 기소유예 같은 걸 받을 거예요. 본인이 마약인지 모르고 먹었다라고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격하게 여전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사용하거나, 어, 투약하거나 먹거나 이러면 무조건 우리 국내법상 우리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요. 속인주의,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해외에 가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선 합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마약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면 속지주의,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끔 이제 구속이 돼서 마약류 문제를 일으켜서 구속이 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일정 처벌을 받고 나면 추방되게 되고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족들이 있는 이런 외국인들, 실제로는 미국 국적자지만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마약류 문제를 일으켜서 추방되면 다시 한국에 못 옵니다. 마약 범죄랑 성범죄는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약이 대마가 규제된다는 사실은 해외에서 아무리 합법화된 나라에 갔다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거 조금 이해하시고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합법화된 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환각물질, 여기 화학물질 관리법 있거든요. 요 법에 의해서 해피벌룬, 한동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해피벌룬이 이렇게 규제되지 않아갖고 사망사건이 있어가지고, 강남의 클럽에서 막 계속 키죽키죽 웃고 이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다 그런 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이나 태국 가서 이 해피벌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규제가 아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상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되는 순간 처벌받게 된다.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조금 이제 마약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죠. 뭐랑 얘기를 했냐면 캐나다에서 대마 쿠키나 대마 젤리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게 바로 퐁당 마약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퐁당 마약은 우리가 대치동 마약 사건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치동 마약 사건이 뭐예요?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속여서 음료를 나눠줬다가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대개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으니, 섭취했으니, 우리가 신고할 거다. 신고하지 않게 하려면 너네가 돈을 줘야 된다. 부모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실은 마약류인지 모르고 사용을 했다면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의는 어떤 거예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게 몰랐어요 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몰랐다는 말을 쉬 믿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최종적으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이 사람이 진짜 몰랐다라고 되면 무혐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무혐의를 해주지 않아요. 그 말은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몰랐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죠. 퐁당 마약, 대추동 마약 사건에서도 부모님들이 몰랐던 거죠. 빨리 이런 협박 전화를 받았으면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애가 저기서 나눠주는 걸 먹었는데 마약인지 몰랐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마약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사건을 하다 보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 본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그 가끔 제가 조금 놀라는데 TV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소변 검사를 안 받으려고 최대한 뭐 조사를 늦게 간다거나 모발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뭐 염색이나 뭐 이런 걸 한다는 것들을 막 정보를 드라마에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서 유예된 형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는 왜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가 나온 걸 가지고 토대로 수사를 일단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유예된 그 형을 안 받으려고 몰랐다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럼 과연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더구나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믿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대마 쿠키나 대마 젤리라는 거를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주는 쿠키인 줄 알고 먹었다. 이거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주변 정황상, 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받아서 먹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대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몰래 이제 마약을 넣어서 남한테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냐? 강간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도박을 하는 또는 내기 골프를 하는 과정에 수면제를 몰래 탄다거나 또는 필로폰을 몰래 탄다거나 또는 그 성적인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ADHD 그거는 좀 아니겠다. 그 어떤 것들을 하냐면 GHB라고 있죠. GHB 물뽕이라고 하는 거. GHB는 무색무취 무미라 몰래 타서 먹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예 그냥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겉에서 보면 멀쩡하게 사람이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몰라요. 몰래 타서 넣으면 그거를 음료에 타거나 커피에 타서 이렇게 몰래 넣어놓고 음료 드세요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퐁당 마약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이게 내가 준 거, 그거 마약이야. 너도 나랑 똑같이 이제 마약 사범이야. 이러면 무서워서 신고를 못 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셔서 신고를 하면 본인이 마약을 알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오히려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오히려 범죄에서 본인이 빨리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퐁당 마약이라는 것들은 본인이 어떤 음료나 주는 커피를 타서 마셨는데 몸이 이상한 반응이 온다. 그리고 어떤 그 성적인 관계까지 갔는데 이거는 내가 온전한 정신이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다 하면 신고를 하시면 해바라기 센터에 데려가서 여러 가지 검사, 마약 검사도 하고 뭐 그래서 본인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고 피해 회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거기에 끌려가서 본인이 당연히 모르고 먹거나 마셨는데 마약사범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전에 그렇게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시작이 돼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점점점 마약 그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 시키는 대로 마약 판매까지 하다가 구속이 된 여자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판매 알선 수수 제공 여기서요. 가만히 보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심심하시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도 많은 영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마약 퇴치의 날 6월 26일 즈음에서
대검찰청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마약 사범이 얼마고, 마약 판매자, 마약 투약자 비율은 어떻고, 여자, 남자 비율은 어떻고, 처벌은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것들을 통계치를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한 마약 사건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이전에는 마약류 투약 범죄가 50%를 넘었어요. 음, 훨씬 더 마약 투약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최근에 어떤지 아세요? 판매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전의 판매자들은요, 마약을 투약하고, 이제 마약을 투약하면 어때요? 일상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약사범들은 마약은 해야 되고, 마약을 구할 돈이 없어서, 이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샀던 사람을 소개해주고, 이런 걸 알선이라 그러거든요. 알선을 해주고, 마약을 얼마, 조금씩 얻어먹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더 마약에 대해서 갈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마약류를 팔게 돼요. 그러면서 진화를 했어요. 마약 투약자, 마약 알선자, 마약 판매자. 그래서 마약 판매자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SNS,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약을 구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마약 투약자한테 마약 판매자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요. 어, 너 나한테 마약 싸먹지. 너 뭐 하는 거 보니까, 돈도 벌고, 마약도 내 거 좀 싸게 줄 테니까, 어디다 마약을 숨겨놓는, 소위 말하는 드라퍼. 이걸 좀 해봐.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드라퍼. 어디 가서 몰래 숨겨놓는 거. 내가 누구를 대면해야 되지도 않고, 내가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숨겨놓으면 한 건당 3만 원? 좀 그걸 열심히 해서 하루에 10건만 하면 얼마예요? 30만 원. 한 달 내내 하면 얼마예요? 900만 원. 더 열심히 하면 뭐 3천도 번다고 유혹해요. 어떨까요? 젊은 20, 30대들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3천을 번다고 얘기하면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약도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사 먹을 수도 있고 게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절대 발각 안 돼. 그리고 CCTV 없는 데만 가. 너 만약에 경찰들한테 발각되잖아? 내가 변호사 비용도 다 부담해주고 그 안에서 구속되면 몇 년 안 살아. 1, 2년 살고 잘하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영치금도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철저히 너 보호할 테니까 드라퍼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꿀이 어딨어요. 몰래 숨겨놓고 하루 매일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만 하면 될 것 같고 발각은 안 되고 한 달에 3천. 그 경제적으로 취약한 20, 30대가 한 달에 내가 좀 열심히 하면 3천 못 벌어도 천 이상을 벌어요. 그게 드라퍼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줄 알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던지기. 근데 본인이 검거돼서 조사를 받게 돼 보니까 절대 검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검거가 돼요. 그리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약 판매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내가 판매자가 된다는 건. 그냥 숨겨두는 일을 하니까 나는 숨겨두는 일만 하고 돈도 안 받고 판매자는 아니고 뭐 요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보고 변호사님 판매자래요. 응, 판매자야.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의 일을 너는 도와준 거야. 우리가 가끔 이제 저는 법률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처럼 판매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요. 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특수절도라는 게 있어요. 흉기를 들고 남의 물건을 뺏는 것도 특수절도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절도를 하는 것도 특수절도인데 남의 집에 둘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둘 다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니까 당연히 특수절도인데 한 명은요 들어가서 직접 물건을 훔치고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봐요. 그리고 한 명이 훔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망을 보내는 이래요. 아니, 저는 안 훔쳤어요. 밖에서 망만 봐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훔친 사람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공범입니다. 이게 절도의 특수절도로, 형량이 단순 절도보다 처벌이 더 세요. 더 중하다는 거죠. 엄하게 처벌받게 돼요.
행위 기여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직접 네가 훔치지 않아도 너는 밖에서 망을 봐줬기 때문에 이 절도에 행위 기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판매하는 애들의 역할을 일부 기여를 한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고. 그 숨겨놓은 좌표를 사진을 찍어서 실제 판매자한테 넘겨주고 누군가가 판매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드라퍼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이 나중에 알게 된 나의 행위가 판매자랑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거.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핸드폰을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검거를 하면요. 핸드폰을 압수를 먼저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없지만 억울하게 내가 경찰에 입건이 돼서 핸드폰을 뺏기는 상황이 나와요. 거기에 부끄럽지 않고 한 톨에 뭐 그런 게 나는 떳떳하다 할 수 있나요? 누군가의 욕도 해놓고, 그죠? 응? 좀 부끄러울 일이 많아요. 뭐 아주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친한 사람과는 누군가 제3자에 대해서 험담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 내 핸드폰을 몰래 볼 거라고 생각해서 나쁜 말 하면 무조건 지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한 동영상 같은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여자친구랑 그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제가 만나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그 핸드폰 이거 못 풀어줘요. 비밀번호 수사기관에서 뭐 못 알려줘요. 왜? 아니 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요. 근데 핸드폰을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협조를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금방 열어요. 아이폰도 요즘 최근에 많이 열어요. 비밀번호를 연다는 게 비밀번호를 다 해제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안이 잘 된다 하지만 과학기술도 이렇게 엄청 발전하는지 이 푸는 능력들도 많이 발전해서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아이폰 비밀번호 절대 안 열어준다고 거기 여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 못 알려주겠다 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열어버린 거래요. 그래서 본인의 추가 범죄까지 발각되는 일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퍼들이 10일만 일해도 본인이 돈을 벌겠다고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서 발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지울 생각을 안 했다가 좌표들을 자기가 던지게 해놓고 그 좌표들이 그대로 본인한테 일을 시켰던 소위 말하는 상선이라 그러거든요. 판매책 한테 보낸 게 다 드러나서 자기는 정말 처벌을 조금만 받을 줄 알았다가 모든 지난 과거 행적들이 그게 뭐예요? 본인이 숨겼던 드랍 장소, 그 마약류의 양,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징역 10년씩 받을 때도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본인이 본인의 그 범행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정도로 처벌을 받을지 모르고 그대로 다 드러나서 핸드폰 비밀번호 열어주고 드러나는 바람에 징역 10년을 받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요즘 추세예요. 이 던지기의 법률적인 평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부모님들도, 아니, 우리 변호사님,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거든요. 그래요. 부모님도 모르죠, 마약에 대해서. 응.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한순간에 경제적인 빚을 갚겠다거나 어려움 때문에 취업이 빨리 안 돼서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독자적으로 좀, 손 안 벌리고 살겠다고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가 징역 5년, 10년. 너무 흔해요. 최근에 마약류에 대한 그 엄단, 특히나 공급사범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형량과 지금은 천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까지. 정작 처벌받는 당사자는. 특히나 20, 30대가 많은데, 뭐, 기본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 20대 못 나와요? 30대 나와요? 이런 얘기들도 해요. 왜? 취급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앞서 제가 뭐 졸피뎀이나 이런 것들 자신이 처방받은 거 자신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조차도 가족이라고 해서도 처방받은 거 제가 이런 거 경우 봤거든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그 아프셔가지고 통증약을 드시고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못 주무시니까 처방받은 수면제 양으로 안 되니까 아들이 가서 처방받아서 아버지 주고 딸이 가서 처방받아서 아버지 주고
다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도 알면서 때로 처방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하니까. 근데 절대 안 되거든요. 알면서 그러고 처방해 주시면 안 돼요. 따로 지금은 마통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한테 주면 괜찮냐? 아니거든요. 친구한테도 조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제가 어떤 친한 언니한테, 요즘 갱년기 와서 너무 밤에 잠을 30분 단위로 깬다. 그랬더니 언니가, 나 지금 수면제 받은 거인데 이거 좀 도움되더라. 너도 하나를 줄까? 제가 몰랐다면 당연히, 한 날 줘보세요. 한번 저도 먹어보게요. 이거, 그 언니도 마약 사범 됩니다. 교부 사범. 돈을 거래한 게 아니까 판매 사범까지는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이런 것들은 자신이 사용해야지 제3자한테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처벌받는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약류 기사 저는 매일매일 이제 사건 때문에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뭐 K만 붙으면 대단하잖아요. 제 아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김이라면 소위 말해서 환장을 한대요. 뭐든 다 된대요.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든 한국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뭐 BTS도 그렇고 뭐 K-뷰티도 그렇고 너무너무 대단해서 우리나라 그 여권 파워가 대단해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가면 많은 나라에서 엄격하게 입국 심사를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나쁘게 활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해외 마약 조직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약을 유럽에 가지고 가서 전달만 하면 한 건당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비행기 값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 여행하는 비용도 주겠다. 이래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하거나 동남아로 오게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마약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여권 파악가 세서 입국 심사를 엄격하지 않으니까 캐리어로 들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약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관세 때문에 네가 이것만 가져다 주면 괜찮아. 그리고 1,000만 원 버는 거야. 너무나 소위 말하는 꿀 같은 아르바이트 아니겠어요? 이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경남의 어떤 아줌마들이 이전에는 중국에서 마약을 많이 가지고 올 때니까요. 중국에 가서 여행하고 거기서 주는 밀폐된 거 이것만 하나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 500만 원 줄게요. 그래서 그 동네 아줌마들이 몇 번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진짜 검사해도 안 나오네 했다가 결국 꼬리가 길어서 이렇게 발각이 된 거예요. 징역 얼마나 받은지 아세요? 왜? 마약 밀반입이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순간 밀반입제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냐? 가슴에 브래지어에다가 밀봉이 된 거를 다 쫙 붙여서 거기서 자, 이 브래지어로 착용하고 국내 한국으로 들어가세요. 공항에서 넘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 받고 중국 여행하고 이러니 아줌마들이 떼거지로 갔다가 정말 법정에 너무나 딱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이 줄줄이 서서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어요. 정말로 몰랐다는 주장을 안 받아들여져요. 왜? 그렇게 되면 다 몰랐다라고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아까, 아니, 변호사님 모르면 처벌 안 받는다면서요. 그 돈을 주고 누군가를 사람을 사서 이렇게 했다면 불법적인 일인 거를 충분히 알았을 거다. 응. 법원은요, 쉽게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징역 3년, 5년 이렇게 받았어요. 그 500만 원을 두 번인가 세 번 갔다 온 분도 그렇게 받고 서울에서 그때 인천인가 거기서 구속돼 있다가 재판받고요. 변호사 비용 들고요. 그 구속돼 있는 동안 영치금 구속돼 있어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구속돼 있으면
아니,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돈이 왜 들어? 물도 사 먹어야 되고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사야 돼요. 응. 샴푸, 린스, 치약, 뭐 이런 거 다 사서 써야 돼요. 그리고 좁은 방에서 하루 종일 갇혀서 하루에 30분 운동하러 나갈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아파도 누워있지도 못해요. 앉아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마음대로 아파도 진료가 자유롭지도 않아요.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당연히 이분들은 너무 억울하겠지만, 우리 보이스피싱 몰랐다고, 내가 인출하는 사람들 몰랐다고 해도 처벌해요. 왜? 그렇게 되면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다 실형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부로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이거 좀 가져다 주세요. 또는 이거 마약 아니고 위험물질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금 때문에 세금 좀 피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위험한 물건 아니니까 가지고만 들어가 주세요.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마약이 정말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국내에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요. 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발각되면 우리 옛날에 영화 그 전도연 나온 거 집으로 가는 길이란 거 있었죠? 정말 프랑스 아주 막 이상한 그 섬에 갇혀가지고 진짜 나는 몰랐다. 이게 그 뭐 물건인 줄 알고 가져다 달라 해서 했다. 안 믿어준다니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50% 정도 투약자, 50% 이상의 투약자였다면 지금 판매자가 너무 늘고 있어요. 단순히 돈 버는 데 이용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 판매 사범으로 가는.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사람은 그냥 1, 2년만 살면 내가 몇 억 와이프한테 쥐어주고 좀 사라져도 우리 가정 지금 완전히 애들 과자 사줄 돈도 없는데 눈 찔끔 감고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이게 범죄지만 그렇게 크게 처벌받을까 하고 첫날 마약 드러퍼를 하다가 바로 잡히신 분이 계세요. 첫날 마약 갖다 놓다가 바로 발각이 됐는데 징역 4년인가 5년 받으셨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마약 드랍을 하다가요. 마약 판매자들이 먹어보라 그래요. 네가 한번 맛을 봐봐. 그리고 하다 보면 호기심이 생겨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중독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봤거든요. 너 마약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드랍하다가요.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자꾸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마약에 대해서는 알고도 시작하고 모르고도 시작했다가 정말 투약에서 시작했다가 판매자가 돼서 징역 몇 년, 10년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이게 마약이 우리나라 젊은 20, 30대들을 정말 무덤에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시작한 마약은 쉽게 끊지를 못하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심각성을 보는 게 이렇게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제대로 치료 재활이 안 되면 계속 여기에서 지금 생활해야 돼요. 정가 몇 범은 한순간에 뭐 5년 만에 제가 정가 몇 범 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밖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것보다 안에서 들어가서 생활한 시간이 더 긴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게 마약의 문제거든요. 드랍하다가 투약자가 되고, 투약하다가 드랍 판매자가 되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약류 범죄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약류 범죄 현황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